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용 총재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기획재재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들, 보충 시간은 3분으로 하시고요. 오전에 의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3분을 마치고 5시 전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재보충 질의하실 분들은 그때 하시면 좋겠고 3분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목 증인님, 네. 뭐 중요한 회의를 또 앞두고 계시죠? 예, 어떤 회의인가요? 예. 지금 일단 다음 주에 제가 미국 베센트 여기 장관이 제가 미국 가는데 통상 현안 관련된 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자하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또 준비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국가의 정말 어쩌면 경제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계신 분이 그 아까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이창용 증인님, 예, 또 내일 또 중요한 회의를 또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심정이 어떠세요? 내일 끝나고서 내일 회의 준비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고금리로 우리 민생이 정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경제 수장들이 무슨 우리가 기재위도 아니고 우리 정무위도 아니고 이 법사위 이 자리에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또 무슨 탄핵 소추와 관련된 일로 두 분 우리 경제 수장께서 와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22대 국회 들어와서 정말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강하고 정말 쉽게 써서는 안 되는 이 탄핵이 연발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번 최상목 우리 부총리 대행에 대한 탄핵 이것도 30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탄핵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다 명분이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또 재판을 받는 분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김영철 검사, 대북송금 관련 박상용 검사, 대장동 백현동 사건 관련 어미준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탄핵 기가 막혔지 않나요? 또 줄탄핵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거기다 총탄핵까지 겁박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내란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를 무너뜨리면 그 자체가 폭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내란죄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탄핵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미 대행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도 또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스토킹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국회 이 탄핵, 줄탄핵, 방탄탄핵, 총탄핵 심지어 스토킹 탄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형법에도 우리가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는 분명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답답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들께서 이게 과연 국회의 참모습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의아하실 겁니다. 제발
검찰이 좀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들 앞에 제대로 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국민을 위한 더 유일하게 다음을 가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최상목 그 장관님, 네. 한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 미국에 네,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이 시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에 관련된 그런 협약이나 아니면 회담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좋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다음 주에 출장은 G20하고 IMF 출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뭐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뭐 제가 거절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시기보다는 새 정부에 미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말? 다 하셨냐고?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됐으면 좀 자중하실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쪽 당 당원이죠? 좀 염치들이 있으시다. 좀 염치가 있어야죠. 김기표 의원 질의하세요.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네. 검찰에서 수사도 잘 하시고 법도 엄격히 적용하셔서 금융감독원장이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법률을 수사도 하고 엄격한 법률가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최상목 당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금감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지위에 있는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심스러워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그냥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굳이 개인적인 그거를 물으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6인 헌법재판소 체제가 지금 그대로는 작동이 안 될 것 같고 네. 2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숨통을 트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금융시장 안정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헌법재판소 체제가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명이 임명 안 된 것을 묻습니다. 어쨌든 저는 2명이 임명된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명 임명 안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마은혁 재판 임명하지 않는 것은? 당시에는 그냥 한덕수 총리께서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법률가로서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나요? 어떤 정무적인 결단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법률적인 문제지 정무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권한쟁의에서까지 국회의 청구권이 침해됐다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바로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률가로서 묻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외람됩니다만 헌법재판 절차라든가 헌법상의 판단이 사실은 그 완전히 고유한 기술적인 법률과 어떤 정치적 영역이 그렇게 확실히 구분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한쟁의에서 결정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기속한다는 말은 바로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말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임명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헌재가 시기라는 것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 언제 해야 되죠? 권한쟁의에서 결정이 나오면?
어쨌든 그 취지에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20 이해하고 며칠씩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취지는 아닌데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답변하셨습니다. 본인 의견을 한번 말해보세요. 26일씩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법률가로서 묻는 겁니까? 법률가 양심으로서. 근데 제가 임명을 하시려고 되게 고민하신 건 옆에서 보긴 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22일이 적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네, 신문해 주세요. 김서구 증인께 네. 여쭙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네. 개헌과 관련된 것, 네. 그다음에 특별검사 관련해서 그 이후에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 등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뭐 헌법이든 법률 위반 사유가 없다고 하든 있다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결정이 다 내려진 건 알고 있죠. 네. 그 결정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개헌 관련된 것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같은 네. 내용이고요. 재판관은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은 2명을 임명했고 이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론 뭐 도장 찍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 국민의 입장은 그러나 그 합의는 이제 파기가 됐다, 그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3명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2명은 임명을 했고 여야 합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1명에 대해서만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특별검사 관련해서 그 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역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고, 지금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위법 사유로 소추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범위가 적거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고, 물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야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의 기속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미친다고 법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 증인이 보시기에는 이 새로운 쟁점 아니면 헌재가 달리 판단해야 될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이 소추 사유에서 보여지십니까? 약간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정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과는 좀 약간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고, 다음에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5명의 재판관은 이것은 위법은 아니라고 했는데, 위법이 아니라고 한 취지는 실질적 기간과 구체적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이 된 지 3일째 됐을 때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기한이 없었다라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뭐 가처분 신청도 있었다는 점도 추가로 고려가 그래서 됐으니까요. 제가 그 들으신 부분은 말씀은 양쪽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최상목 증인 오전에 최상목 증인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혹시 답변 못하신 거 있으면 추가로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네, 신문해 주세요. 예, 전주시의회 이성윤입니다. 금감원장님, 의원님. 나오신 김에 올해 4월 이번 4월 초에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 9명이 전부 유죄 판결 받은 거 알고 계시죠?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그러면은 그 금융수장으로서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했던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수사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아니, 금융수장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또 금감원으로서 이건 당연히 조사를 다시 하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처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확정됐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이종우 등이 관련된 삼부토건 사건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올해 4월 말까지 끝낸다 했는데 지금 김건희, 이종호 수사 중에 있습니까? 조사 중에 있습니까? 어쨌든 언론이라든가 국회에서 의혹 제기한 부분을 저희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 사후에 어쨌든 저희가 한 수사 자체가 검증될 수, 조사 자체가 검증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최상목 장관은 국회가 지명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하고 또 헌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혐의가 짙은 박현수 총리를 굳이 승진까지 시켜가면서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를 시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수사받는 사람은 직위해제를 시키지 못할 망정 이게 승진시켰다? 이거는 내란 세력 알박기 인사입니다. 이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현수 대행님, 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용산 대통령실 근무했죠. 국정상황실장이었죠.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이었습니다. 행정관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 용산경찰서에 수사관 인천세관 마약 밀와이 사건 보고 받았죠.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보고 안 했다고요? 예,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럼 뭐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거기서? 경찰에 나가지고 경찰 거 사건 보고 오려고 간 거 아니에요? 자 그러자 처음에는 김현수 그 용산서장도 칭찬한 수사가 갑자기 용산에 보고되자마자 용산에서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이 해체가 돼버려요. 예? 이거는 최혜병 사건에서 윤석열 경로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의원님, 이 저는 사건에서 용산서에 전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마약 관여한 사건 바도 윤석열 없고요. 용산에 전화한 바도 없고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수 의원님. 네, 법무부 차관님. 아, 네. 저 오전에 그 대행의 권한에 그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오전에 나오신 교수님들은 네네. 다 뭐 한계가 있다는 소리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 반대설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그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 법사위 상임위원회에서 한쪽 의견만 가진 사람만 참고인으로 이 소환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편파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고와 권리의 경우에 지금 헌재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권리의 경우에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예로 드린 게 그 헌법 개정 발의권, 다음에 국민투표 부의권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 외에는 사실상 해석 갈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부총리님 있죠. 네. 지금 보니까 부총리님을 무슨 환율 상승의 국면을 이용해서 무슨 사익을 취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달러를 매입해서 지금 국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언제 하신 겁니까?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인 신분일 때 가지고 있던 외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외화를 작년에 그 외화 예금 상태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외화 국채를 매입하는, 그러니까 같은 외화인데 예금에서 국채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인 환율 상승이나 이런 것 작년 8월이죠. 네, 작년 8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율 변동과는 무관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있지만 미국 국채에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해상충 소지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다 신고까지 하셨습니까? 네, 뭐 이해상충 여쭤리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정에 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제 이 국가 경제 그 부분하고 이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아까 지금 우리나라 그 소상공인과 뭐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태무라고 아시죠? 태무.
네. 온라인 지금 굉장히 저가로 공세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도 아주 초토화가 됐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세요. 뭐 소상공인님께서 어렵고 그다음 코로나 때 많은 부채를 가지셨는데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 부담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과 또 금융 부담을 못 버티신 분이 또 재기를 해야 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정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매출이 떨어져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시적인 거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되지만 또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분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부가 그렇게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맞춤형 그런 대책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정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가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네, 오늘 청문회와는 뭐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지금 이제 질의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뭐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또 특별히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금리에 관해서 혹시 총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책에 관한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혹시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내일 금통위가 있어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고 조금 전에 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관돼서는 저희가 2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렸었고요. 그래서 그 금리가 지금 인하하는 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금리 인하 발표합니까? 아니 그 말씀 아니고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하 사이클이 또 금리 인하하나 뭐 이렇게 또 인하 사이클이 계속 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김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남양주면 김영민입니다. 자, 부총리님. 네. 그 비상계엄 반대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네,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뭐 일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파면 결정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했어요? 저도 그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임명을 했어야지. 아니죠. 국무회의 자체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작동을 위해서 장난하십니까, 노력을 지금? 했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에요? 의결사항이에요? 아니죠. 말씀해 보세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임명하면 됐죠. 왜 안 따랐냐고요. 저한테 왜 안 따랐냐? 제가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헌재 재판결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화면 보실까요? 비상계엄 반대했다고 하는데 행적이 수상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보십시오. 이날 보면은 다 좋아요. 뭐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 F4의 개최 이것도 뭐 의문은 제기되지만 어쨌든간 행적들이 뭐 했다는 것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비상계엄을 반대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나서 국무회의 소집을 해제를 위한 소집을 했을 때 국무회의 참석했어야죠. 왜 안 하고 집에 갔습니까? 2시 3분에 저한테 온 문자는 국무회의실로 모이라는 것이고 그 회의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네. 해제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저는 비상계엄 하에서의 어떤 뭐 회의라든지 네. 그런 건 따르지 않겠다라고 저희 1급회에서 저희 1급들과 됐습니다. 결의를 했기 그 때문에 그걸 따른 것입니다. 네,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그것을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 가서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해제 의견을 내고 왔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논리도 안 맞고 일관성이 없어요. 자,
금감원장님. 지금 보니까 한부토건 관련해서 이번 달 안으로 조사 끝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제대로 조사 없이 성급하게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 검증을 받을 수, 뭐 감사원 감사가 됐건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특검도 때문에 뭐 특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조사의 적정성 자체가 검증 대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통상적인 업무 처리의 기준 플러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금감원장님 신변에 관한 거기 때문에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기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쌍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했고 사의 표명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짐 싸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뭐 제가 공직자로서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말씀드린 것도 맞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맞는데 예. 그 직후에 어쨌든 저희가 라인을 통해서 제 입장을 그 금융위원장이나 부총리께 보고는 드리긴 드렸는데 제가 묻는 것은 예. 사의 표명을 했는데 예.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됐느냐 수리가 안 됐느냐 이런 관점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원내대표가 짐 싸서 가라 하는 것은 그만둬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란 얘기예요. 어쨌든 제가 제 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상호관세 이슈가 터지고 그와 관련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F4에 계신 다른 장관님이나 총재님께서 좀 업무 역량을 모으자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사표가 수리가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의 표명은 거둬들이고 계속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거죠 지금. 저는 거둬들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수리가 안 된 건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은 하시는 건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열심히 해주세요. 기왕에 하시는 거.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진 의원님, 네, 질의하시고. 저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번 남발된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시기가 통상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최상목 부총리는 다음 주에 미 재무장관이 먼저 요청해서 지금 같이 방미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 지금 뭐 정부 내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회의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큰 전략을 짜면 제가 장관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저하고 산업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 그 관련 장관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까지. 네네. 네. 어쨌든 뭐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서 지금 오늘 속보 뜬 거 보니까 미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 대한민국과 일본 등 한 5개국에 대해서 좀 우선 협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베센트가 어제 대외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만약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탄핵 소추를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미 재무장관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대참을 합니까? 아마 지금 만약에 직무가 제가 정지된다고 가정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차질이 빚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직무가 정지되면은 당장 뭐 내일이라도 본회의 열어가지고 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정적인 게 아니라 직무가 정지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상황에서 탄핵 소추를 가결한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국익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지금 경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탄핵을 또다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익에 너무 그 손해가 많은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협상을 상대 측에서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화 상대방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유를 보면요.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뻔한 사건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기업 막지 못했다. 또 뭐 여야
합의 주문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또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똑같은 쟁점으로 한덕수 그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돼서 어차피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즉시 탄핵 설치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기사에 뜬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방첩사 수사 조정 과장은 16일 오늘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처장 재판이 있었나 봅니다. 비상겸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불러줬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네요. 결국은 헌재에서도 뭐 그렇게 인정을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만 이 체포 대상 14명을 실제로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그걸 불러줬다. 이런 증언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증언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에 저지하지 못했다면 그 체포 대상 14명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처럼 비상계엄을 어쨌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가적 비극을 막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최상목 우리 장관께서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하나 드러난 것에 대해서 본인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고 좀 반성적 차원에서 좀 태도를 하시라 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지금 뜬 속보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예, 저 최상목 장관님. 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도대체 못 보고 항상 변명거리가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좀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최상목 장관이 탄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조사받기 위해서 청문회에 서 있지만 저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상설특검법을 위반해서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공수처에서 직무유기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일단 뭐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산하, 그러니까 본인 그 당시에 본인 산하였는데 경호처가 법관의 어떤 영장 집행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 공수처에 2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단 범죄 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 이걸 무시한 채 그 범죄를 방관을 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걸 공수처에서 이 역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근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공수처법 제가 조문은 제가 정확히 지금 번호는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랑 어떠한 일체 협의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공문을 2번 왔는데 저희가 뭐 공문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네, 그렇게 그 수사에 당시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놔둔 규정인데 범죄 행위를 방치하는 그런 규정으로 그걸 써먹습니까? 아니요, 그게 왜 도대체 그렇게 자꾸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존중받을 얘기를 좀 하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말라고 했지 본인의 범죄를 말리지 않는 그런 근거로 그걸 활용을 합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재단 설립할 때 대기업 16개 업체로부터 486억 원 받은 혐의로 뇌물죄 특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돈을 뜯어낸 분이 바로 우리 최상목 당시의 경제비서관입니다. 인정합니까? 저는 뭐 지금 뜯어냈다는 표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금
그건 실무자였다는 아니고요. 것 그건 인정합니까? 아니고요. 옛날 MB 때 미소재단처럼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그러면은 정상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본인이 화를 내면서까지도 수급 역할을 하고 강요를 하고 기업들이 짜증을 내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그걸 강행했다는 이 판결문 내용 검찰의 공소장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검찰 공소장 중에서 그 이거 표현 왜 본인이 아직도 기소가 안 되고 있었을까요? 윤석열 검사가 봐줬던 거 맞죠? 그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수사입니다. 윤석열 검사장이 이어서 또 갔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팀장, 윤석열 검사장 끝끝내 우리 증인을 봐준 거 아닙니까? 전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이거 공소시효가 앞으로 5년이 더 살아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중하십시오. 네, 정리해 주세요. 방금 전 제가 기사 하나를 소개시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계엄의 체포 명단은 여당 야당 대표가 다 체포 명단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체포하려고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체포하려고 했고 체포하면은 얌전히 호텔방에 가서 재웠겠습니까? 온갖 고문 폭행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 빼앗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귀당의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그 대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십니까? 이 상황을 듣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비극 문제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환기시키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그걸 반발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국가의 재앙, 비극, 참극이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걸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재발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도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헌재에서 또 파면 결정도 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쟁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탄핵수사청문회 운영에 집중해 주시고 그 회의 중에 기사 검색 좀 그만하세요.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우려먹고 본회의에서도 우려먹고 온갖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거예요. 특이한 기사가 아니에요 전혀. 이창용 총재님, 전에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F4 회의 참여하셔가지고 논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증언하시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오전에 안 계실 때 다른 그때 참석자분들께는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당시 회의 때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준비하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뭐 비상계엄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논의하거나 그런 논의를 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습니까? 두 가지가 주요했는데 하나는 오전에 주식시장을 열 건지 그때가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개장 여부를 7시에 다시 만나서 판단하기로 논의를 했고 7시에 다시 모일 때까지 각 기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자고 논의하고 끝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당시 최상목 부총리께서 무슨 쪽지를 내밀거나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여러 차례 다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그것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청문회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전에 참여하셨던 그 참고인들이 또 오되니까 다 안 계셔가지고 질문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한데 법무부 차관님 네.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에 그 참고인 한 분 뭐 모 대학 교수라고 하시던데 참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새로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면 안 된다 하는 듯한 뉘앙스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대행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 대통령에게까지 적용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런 의무를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무슨 제한하려는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도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요. 네. 지금 4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퇴임이 명백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도대체 그것을 또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그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인해서 나가실 것이 뻔한데 네네. 그 두 분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네, 결혼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반드시 현상 변경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최상목 장관, 네. 핸드폰을 왜 바꿨어요?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고장이 났어요? 먹통이 됐습니다. 왜 먹통이 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먹통이 돼요? 네. 먹통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화면이 안 떠가지고요. 네, 그래서 화면이 왜 안 떠요? 물에 빠지면 화면이 안 떠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고장이 났다는 걸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 사람하고 논의해봤거든요. 요즘 핸드폰이 물에 빠져도 먹통이 안 되고 그런데 왜 먹통이 돼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핸드폰 안 바꿨다면서요. 그런데 12월 7일 날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면 12월 3일 날 계엄이 났고 12월 7일 날 바꿨으니까 그리고 안 바꿨다고 했으니까 위증이고 고장? 요즘 어느 핸드폰이 6개월 만에 먹통이 돼요? 6개월 만에 먹통된 적 있어요? 법무부 차관 핸드폰 바꿨어요? 최근에 바꾼 사실은 없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죠? 바꾸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할게요.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F4가 모였다 그랬어요. 한국은행 총재 물어볼게요. 뭐요? 비상계엄이 10시 25분에 발표가 됐는데 내일 오전 중에 주식시장을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를 논의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당연히 내일은 주식시장을 열어야죠. 계엄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만일에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경우에는 오히려 닫아야 됩니다. 여보세요. 크게 흔들리지 않게 뭘 했어야 돼요? 국회에서 해제시키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상계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최상목 대행. 안 맞죠? 네. 안 맞으면 국회가 빨리 이것을 해제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비상계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했어요. 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에서 의원님들이 하실 일도 있지만 시장을 안정하는 저희들이 할 일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막아야죠.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시키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해제시키면 되는데 다음 날 것까지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비상계엄이 계속 살아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각 기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제시킬 것을 고민해야지 이 비상계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한 여러분의 본심이 다 드러나온 거예요.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할게요.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나신다고요? 그러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한 말씀 하시기 전에 내가 물어볼게요. 한국은행 총재,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요? 국민이 살기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 이런 것으로라도 나는 사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오늘 표정도 그래요. 최상목 장관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표정이 뭡니까? 아니 표정이 지금 어제 내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래요. 눈이 한쪽으로 흘겨보듯이 하고 지금 여러분이 왜 이런 표정이 막 이렇죠?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파면당했고 경제 다 망가졌으면 사죄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재보충 질의 시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목 장관님. 네.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최상목 장관님. 네. 진짜 괘씸합니다. 최상목 장관은 경제수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영향받아서 주식이 떨어질까 봐.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삼성 최신 갤럭시 폰 S24 울트라가 6개월 만에 먹통됐다고요? 그러면 삼성 갤럭시 폰 누가 사겠습니까? 6개월 만에 먹통되는데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죠. 아무리 거짓말도 좋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예요. 식료품 같은 경우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 회사 완전 비상 걸리고요. 반환 소송 일어나고요. 이래요. 근데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삼성 최신 핸드폰이 보니까 2024년 6월 24일 날 바꿨는데 그것이 6개월 만에 먹통이 나가지고 12월 7일 날 다시 바꿨다고요? 네, 그 고장난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 핸드폰 직원들이 이거 보면 놀래 자빠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먹통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경제수장이 그것도 발언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삼성전자 핸드폰에 악영향을 끼칠지 아무 생각 없이 국익 침해적인 그런 발언하는 겁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괘씸합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낄 때 끼고 빨 때 빠 있어요. 국회법도 모르면서. 자,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최상목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네, 의원님. 우선 12월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했습니다.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 그 최상목 당시 대행이 그 전계선, 조한창 두 사람만 임명을 하면서 그 여야 합의가 3명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이 일치로 최상목 대행은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적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에 대해서.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3월 24일까지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벌금형도 없습니다. 3월 4일 날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에 유죄 선고를 받을 겁니다. 공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의견 냈습니까? 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간담회 있었습니까? 본인 그 자리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최상목 증인한테 묻는 겁니다. 네네. 이완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분들이 그 일단은 임명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존중을 하는데 그 존중하면 임명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시기는 해보자. 무슨 시기예요?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총리께서 돌아오실 거라는 왜 그런 돌아올 기사가. 때까지 기다립니까? 위헌 결정 나면 임명해야지. 아니 뭐 그때 당시에. 아니 그때 무슨 의견이 있었냐고 물어보셔도 그 의견을 대답하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 그 당시에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 답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간담회에 참여해서 마은혁 임명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되세요. 전부 공범입니다. 그럼 이완규 법제처장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법무부 차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마은혁 임명하지 말자고요.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견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김서구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마은혁 임명하지 말자고 의견을 낸 사람 중에
위원회에 법무부 차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왜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범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직무유기 제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본인은 아니기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정범이고요. 고발됐습니다. 나머지 공범이 누구인지 묻는 거예요. 네, 정리해 주시고. 김석우 차관 그 의견 냈어요, 안 냈어요?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저는 의견 냈습니다. 냈죠?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두 번째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확립된 관행은 아니다. 세 번째는 권한 대행도 자격이 있다. 네 번째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쟁점됐던 게 만약에 마흔역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면 변론갱신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론갱신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권고 헛것한 것 같아요.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야, 임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네네. 제 발언을 정정합니다. 법을 잘하셨군요. 임명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짧게 얘기하면 될 건데 뭐 하나 둘 셋 넷까지 이렇게 나가고 그래. 그래. 하여튼 김성우 진짜 아이고 진짜 아니 김석우 차관이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예.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런 속공부했다고 비난하더니 왜? 아니 말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거죠.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짧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1, 2, 3, 4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답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또 위원장이 따지면 못한 게 아니 그 다시 수정하고 잘 했으면 잘 끝났는데 왜 또 이렇게 두 분이 간사들께서 이렇게 예, 두 분 간사 진정해 주시고요. 잘 하셨어요. 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네, 오늘 처음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네, 네 분위기에 질문을 질문하세요. 못 하고 있습니다. 저기 기재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되게 점잖으신데 여기 시끄러워서 죽겠네요. 저 증인, 아유 송석점이 가만히 계세요. 멈춰주세요. 하세요. 예.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세요. 예. 저 최상목 증인, 제가 헌법 87조 2항이 뭐죠?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어요. 그럼 보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은 지금 있는 거예요. 윤리적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탄핵 소추 비용을 국힘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억 5천. 제가 비상계엄 여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국은행 총재님, 네. 내수 소비 추락 등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4, 4분기 0.2% 하락, 25년도 0.2% 하락, 1.6에서 1.7%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이 얼마예요? 제가 원개월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4, 4분기 12월 달 2.2조, 그 다음에 25년도분 9.2조입니다. 11.4조. 이게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 그 다음 그때 주식시장이 114조 사라졌어요. 시총이. 투자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114조가 날라갔어요. 장관으로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비상계엄 여파로 114조가 서민들의 꽁꽁 묻어둔 주식에 묻어놓은 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장관님, 환율은 어떻게 튀었어요 그날부터? 그날 1,402원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네. 60원, 7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 23년도 국채, 미국채 매입할 때 국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금리에 국채 가격은 저점에서 흐르고 있고, 자, 환율 튀었으면 미국채 산 거 아닙니까? 달러 아닙니까? 달러 자산. 금감원장님, 네.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채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금융위원장님, 미국채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본 적 있어요? 제가 IMF 근무할 때는 월급 받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근무했으니까. 그런데 자산 투자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장님, 경제수장님, 외환관리 최종 수장입니다.
신호 메신저가 지금 수장이 투자했어요. 신호가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 채권 투자 적정할 시기다. 지금 강남에서 붐 불고 있다. 나도 하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예한 관리 당국자 이해 충돌이에요. 채권 시장 다 알고 있고 금리 다 알고 있고 부채 네, 정리해 주세요. 이용되는 다 알고 있고 저점에 서는 거 다 알고 있고 장관이 그걸 사셨어요 지금. 자, 환율 튀었을 때 손뼉으로 박수 쳤어요? 아니면 외환시장 안정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의원님 저 답변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답변하세요. 네, 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2018년부터 가지고 있던 외화 예금으로 외화 국채를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이득을 본 건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자, 제가 외환 그러니까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자, 김영환 의원님. 그러면 질의는 끝났고요. 답변 시간만 하겠습니다. 보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제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제가 제가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 의사결정에서 공정윤리상 제가 어떠한 것도 거기에 준수하지 않고 한 적이 제 공직생활 40년 동안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던 외화 제가 민간에서 네. 해외 나가서 해외에 1년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면서 네. 생긴 외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 유학 준비 생활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외화 예금입니다. 근데 자, 제가 공직에 알겠습니다. 취임했다고 그걸 팔아야 되냐는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게 제 최상무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장관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최상목 장관님. 아니에요. 그 외화 상태였습니다. 계속. 다른 분들은 팔았습니다. 서영기 의원님, 본인한테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외화 상태였습니다. 자, 장관님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국회의원들이 타고 다닌 차량이요. 외제차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300명 국회의원 차량은요. 단 한 대도 외제차가 없습니다. 다 국산차예요. 그거는요.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채 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최상목이란 사람이 개인 최상목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뭐다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나오지도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참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오해받을 소지를 한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뭘 그걸 그렇게 바득바득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매를 보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죠. 불법 아니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제가 계속 같은 이유를 지적하는데 공직자로서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공직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합니까? 질문한 답변 태도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창용 총재님. 예,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국무위원들, 특히 경제수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 또 형사고발 조치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개별 전체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총재께서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던데요.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에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서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어땠습니까? 예, 그때
대행의 대행으로 가게 되면은 그 해외에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이요. 국제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런 악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래야 기업과 금융과 뭐 시장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요청을 수용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원인에 관계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게 될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예.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경제팀이 무능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민생 또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개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경제팀이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해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소득 뭐 주도 성장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쏟아내고 부동산 정책 26번이나 발표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판 만들고요. 그래서 집값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청년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면서 예? 그렇게 했던 게 불과 3년 전,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실제로 집값 막 오르고 있는데 집값 통계 조작해가지고 실제로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막 정부가 발표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가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 잡고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하고 또 국가 신인도 유지하고 가계부채 많이 줄여가지고요. 겨우 안정화시킨 것이 지금의 경제팀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총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뭐 공직자로서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사정을 물어보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부총리. 네. 저도 해봤는데요. 장관도 국회만 없으면 해먹을 만해요. 국회의원도 선거만 없으면 해먹으려고 하고. 장관이니까 이하 부정관 아시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끈을 매지 않는 거예요. 그걸 국채했다고 하면은 잘못 아니에요? 사과하면 되는 문제를 그렇게 깐깐히 변명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한덕수 대행 어디 가셨어요? 오늘 그 아마 조선산업 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지난주 8일 날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후보로 후보 놀이를 시작했다. 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윤건희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제 본회의장에는 아무 소식도 없이 안 나왔어요. 딱 윤석열 국회 경시하듯 다 배운 거예요. 어제는 느닷없이 또 자동차 관계로 해서 기약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아마 오늘은 조선 갈 거다. 그래서 거제나 울산 갈 거다 했는데 울산 갔네요. 지금 이 판국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이, 대권 노름 할 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제가 그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한 말씀 올리면은요. 지금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지금 조선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 모든 종합 신문을 보면은 서두르지 마라. 신중하게 하자. 미국하고 알래스카 LNG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 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심지어 일본 총리도 협상을 하듯 신중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까 우리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법사위원장이 지적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웃던데 다 오늘 아침에 다 그렇게 사설들 한남들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어차피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협상을 하더라도 통합 협상을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노리하고 대통령 노리하면 되겠어요? 한덕수 대행이 가서 기아 자동차 갔으니까 해결돼요? 조선 갔으니까 해결돼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부 소위 A4 용지 다 보신 분들 F4 다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가에 회담한 사람, 네 사람도 다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도 핸드폰 다 바꾸고 당신들도 다 바꿨지 않냐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기재부 차관보. 네. 회의에 부총리한테 들어갔죠. 예, 뱃속에 있었습니다. F4 상세히 보고 논의했죠. 쪽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논의가 없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예, 의원님, 저 말고도 배석자가 더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더 확인하셔도 됩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의원님, 네, 신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을 누가 이렇게 흥분시켰습니까? 제가 귀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내란 특검 법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내란 상설 특검 수사 요구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설 특검법 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일 동안 추천 의뢰조차 안 했어요. 특검 임명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고 대통령의 재량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강행 규정입니다. 지체 없이란 개념은 김영현 전 법제처장은 지체 없이는 통상 3일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는 의견을 전에 밝힌 적이 있고 법제처장님,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 개념입니까?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불필요한 지체 없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통상 3일 정도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아무리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88일 동안 임명하지 않은 건 누가 봐도 지체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건 제가 보기엔 직무유기에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요청했지만 임명 안 된 검사가 7명입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면직권, 심지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목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는 증인의 뇌물죄, 공갈죄, 직무유기 등을 비롯한 각종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과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체리파킹하는 이런 행태 아주 부적절합니다. 최상목 증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자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란 세력에 대한 적극적 비호일 뿐 아니라 헌법소의 책무를 접어지는 행위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형법상으로도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스스로 그 답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 원장님, 네.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주 충실 의무 그 의견은 지금도 그대로 견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형사처벌과 관련된 균형 있는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범 간사님. 네, 이창현 총재님,
F4 회의할 때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 오셔서 사의를 표명을 했었는데 아마 이창희 총재께서 만류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처음 저희가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신 것 같았고 그때 사정을 얘기하고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시겠다는 말씀하셔서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만두시더라도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창희 총재의 조언에 따라서 아마 사의를 번복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있는데 국무총리 이하 내각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게 주는 그 신뢰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바로 사의를 표명해서 경제 수장이 없어진다면 사실은 외국에서 한국의 경제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총재께서 보시기에 현 단계에서 우리 경제부총리가 만일 탄핵 결정이 돼서 탄핵 소추가 된다.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정치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팩트로만 생각하면 그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총리가 사실은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은 외국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련되지 않은 사소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부총리를 탄핵을 한다? 그럼 외국에서 보면 정치적 정쟁 속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시키는 이런 나라라면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누가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누가 보든지 그렇다고 봅니다. 비상계엄은 끝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속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으로서 하는 역할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또 탄핵을 한다? 이런 나라를 외국에서 본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끝없이 어려워지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지금 대응해야 될 경제부총리는 탄핵을 한다. 이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만들고 비난을 하고 인격적 모욕을 주고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최상목 총리 입장이라도 그 당시에 사의를 내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책임감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계 간사님 질의하시죠. 네, 최상목 부총님. 네. 갖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미국채로 전환한 거다. 그랬으니까 환율 차익은 어차피 다 달러로 갖고 있던 미국채든 다 환율의 영향을 받으니까 변환에 따른 매입에 따른 환율 차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오셔가지고 네네. 왜 그때 갖고 있던 그 당시에 미국채를 팔겠다고 했고 실제로 팔았지 않습니까? 네. 왜 팔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청문회에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랑 약간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네네. 왜 팔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시길래 일단 제가 팔겠다고. 환율 방어와 안정을 귀취해야 될 경제부총리가 될 사람이 미국채를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원의 의견에 동의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데 팔았습니다. 그거와 네.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또 했어요. 아무리 달러를 가지고 국채로 전환했다 하지만 불과 6, 7개월 전에 팔았던 그 국채 매도 행위와 정반대의 다시 가지고 있는 달러를 전환해서 미국채를 산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인사청문위원,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국회를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죠. 왜 그랬을까? 최상목이 왜 그랬을까?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은 이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업무 주체예요. 기재부 장관이 왜 그랬을까? 시장에 대한 사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나는 미국에 충성한다? 그 정도일까? 중국은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미국채를 팔고 있는데 일본도 전략적인 관계니까 왕창은 못 팔지만 팔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 정부가 재정 파탄이 눈앞에 코이고 그 재정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는 물론이고 국채를 마구 발행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러 다니는데 그때 최상목 장관이 사줬다. 기재부 장관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그 점 환율을 안정시키고 환율을 방어해야 되고 어쩌면 갖고 있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국채를 가지고 어쩌면 미국과 담판을 지든지 정책인 수단으로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 그 수단을 거꾸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다 파는데 나는 산다. 나 미국 정부에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자, 여러분 미국채 사주십시오. 이것이 한국 경제정책의 수장의 한 짓입니다. 조금이라도 반성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직의 무게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민들을 소유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했다면 끝까지 연말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팔았다는 약속을 했는데 다시 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핑계를 댄다고 그러니까 뭐 하지만 그 금융기관에서 추천을 한 거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결과인데 어떻든 간에 그건 어차피 제 이름으로 산 거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상충이나 어떤 뭐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행동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저기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장도 3분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 현재 윤석열 파면 판결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114페이지. 114페이지를 다 보진 못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은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변명했던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 아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피해가 없었다면 그것은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과 시민들 덕분이었다. 이 판결문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 쟁점 5가지, 계엄의 조건, 포고령, 국회 침탈, 중앙선관위 침탈, 그리고 법관에 대한 체포, 이 부분이 모두 위헌이다 라고 판결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변명했던 예산을 깎았다 하는 부분은 핑계가 될 수 없다. 12월 3일 날은 2024년도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지 2025년도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2025년도 예산이 설령 주장대로 잘못되어 편성되어 있을지라도 12월 3일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헌재가 이렇게 판결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여야 합의로 이런 부분을 삭감했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거대 야당이 깎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따라서 그것이 비상계엄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네. 자, 포고령에 대해서 윤석열이 야간 통행 금지를 뺐다 해서 이것은 집행할 목적이 없다라고 변명하였으나 야간 통행 금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려고 했다라고 판결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네,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소추한 것은 5가지 쟁점 100% 탄핵이고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라고 판결한 것도 그러면 인정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적어도 주동적으로 중요 임무를 종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불화 수행한 죄는 있다고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께 도의적인 여러 가지 부하 수행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이 경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경제 수장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영향을 끼치면 대통령이 영향력이 더 있어요, 경제 수장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리고 핵심 쟁점 5가지가 다 위헌 판정받은 게 가장 큰 국가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혹시 이상으로 보충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재보충 신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우리 참석하신 분들 또 뭐 이렇게 볼일도 보시고 해야 되니까 10분간 정의하고요. 간사님